안녕하세요. 국어 논리 및 논술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하려고 이제 제가 녹화 수업을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를 중단을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전주에 이론 중심 수업은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그렇게 공지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다 그 공지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 수업 자체가 굳이 물론 뭐 대면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여러분들이 좀 실습해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오늘 할 부분이 좀 그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굳이 우리가 좀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대면 수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뭐 거의 지금 한 자릿수이긴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뭐 확진자가 지금 0명,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가 0명, 한 명인가? 그 정도이고요. 뭐 나머지 한 자리 숫자 사람들도 다 이제 외부 유입, 즉 외국에서 건너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 즉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생긴 사람이 이제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뭐 언제든지 또뭐 전에 그 31번 환자인가요? 그분들 그런 분들이 생긴다면 또 언제든지 확산될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한다는 것은 이게 뭐 단순히 수업만 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계명대는 그래도 좀 전통적인 대학 캠퍼스 느낌이라 그렇게 이제 인구 밀도가 높진 않지만 또 강의실 같은 경우는 또 빡빡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한 학기 내내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이제 그 임시 사주긴 했지만 뭐 사주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한 달이니까 긴 기간인데 그래도 이제 뭐 언제 언젠가는 아니 금방 이제 대면 강의로 바뀔 거라 기대를 하고 제가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뭐 1인 방송 찍듯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쭉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물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대면 시험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소한 기말고사 한 번 정도는 어쨌든 그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수업을 이제 그 프린트물로 하는 것보다는 PPT를 활용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PT를 이용해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이상하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PPT 녹화하는 방식 이것도 제가 솔직히 몰랐다가 이 비대면 수업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안내 사항을 받고 이렇게 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유튜브도 볼 줄 알았지 할 줄 모르다가 이 수업 때문에 또 하게 되었고요. 물론 뭐 제가 유튜브를 할 일은 없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 대한 수업과 관련 없는 잡설은 그만하고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할 내용은 첨삭 중심의 논술 지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논술을 가르친다라고 하자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내용이 바로 학생이 쓴 결과물을 첨삭하는 지도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뭐 대학교에 와서 또는 중고등학교 때 논술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논술을 가르쳤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든 학생이든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첨삭을 통한 지도죠. 문제를 내어주고 어떻게 글을 써나가는가 하는 어떤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실제 학생이 쓴 글을 가지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구분해서 학생이 보다 나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첨삭 중심의 논술 지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첨삭이라는 말은 뭐 시문이나 답안 따위 내용 일부를 보태거나 삭제하여 고친다는 것이고요. 첨삭 지도라는 것은 학생 답안의 내용을 보태거나 삭제해서 학생이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이끄는 과정을 첨삭 지도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학창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또는 뭐 다수로 받아본 적이 있는 아마 그런 지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지는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첨삭 지도가 실제로 논술 지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논술 강사들은 이 첨삭 지도를 굉장히 잘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사실 그런데 그 강사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하진 않죠. 밑에 첨삭을 할 그런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좀 뭐 대규모 뭐 중소 기업급 강사라면 첨삭 지도 전문 교사를 고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첨삭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첨삭 지도가 그만큼 좀 품이 많이 들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실제 지도를 하는 교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인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는 그런 지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첨삭 지도를 우리가 왜 하느냐? 당연히 이제 글을 더 완성도 있게 고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첨삭 지도의 목적이죠. 우리가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 보자면 글이란 것은 결국에는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교사가 수정을 해줘 가지고 수정의 방향을 알려줘 가지고 보다 완성도 높은 형태로 학생이 글을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 말하는 첨삭 지도의 목적이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자면 그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학생 글의 향상과 더불어서 이 작문 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첨삭 지도의 목적이다. 즉 지금 첨삭 지도하는 그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작문 능력을 좀 더 좁혀 말하자면 논술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첨삭 지도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자면 지금 주어진 학생이 쓴 글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나아가자면 학생의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첨삭 지도의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첨삭 지도라는 것이 보통은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학생의 어떤 글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첨삭 지도를 통해서 좀 파악하려고 하고 이를 통해서 또 학생이 반복되는 뭐 실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접하도록 하고 그래 해서 보다 나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첨삭 지도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첨삭 지도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쓰기 지도 방법은 교사와 학생이 접촉을 통해
직접적으로 교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피드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쓰기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도 방법이 바로 첨삭 지도이다. 첨삭 지도에는 답안 첨삭과 함께 첨삭에 대한 이유, 적절한 설명으로 학생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첨삭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피드백하는 과정이 가장 효과적인 쓰기 지도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기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쓰기 지도 방법이죠. 그런데 당연히 답안을 첨삭하는 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그 글 자체의 완성도는 올라갈지 모르나 학생의 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첨삭에 대한 이유, 적절한 설명으로 학생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첨삭 지도라고 하면 결국에는 단순히 답안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첨삭뿐만 아니라 첨삭에 대한 이유와 적절한 설명으로 학생들을 이해시켜야 좋은 첨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첨삭 지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학생이 작성한 결과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첨삭 지도는 교사가 작문 교육에 대한 이론과 교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산출한 결과물에 대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류라든지 문제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교사는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결과물에 첨삭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빨리 와닿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교사는 문제의 구체적인 좀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도와 평가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일반적인 교육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먼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그렇죠. 가르치죠. 문학의 이해, 시의 이해, 논리 논술의 이해, 국어학의 이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과정이 끝나게 되면 평가로 이어지게 되죠. 일종의 좀 선형적인, 선조적인 그런 과정이다. 먼저 학습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의 과정이 있는 그런 상태다. 그것이 일반적인 교수 학습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첨삭 지도는 교수 학습 지도하고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동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평가의 이중적인 성격이자 동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첨삭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글 전체 또는 문장 수준, 단어 수준에서 적절한 작문의 전개 방법이라든지 요의점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뭡니까? 학생의 그 과제물, 결과물의 현 수준을 분석적으로 평가를 하든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든 그렇게 평가를 해 나가는 것이 첨삭 지도의 특징이죠. 그러니 지도를 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글을 수정하는 방법 또는 작문의 전개 방법, 유의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수학습의 과정이자 학생의 결과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든 분석적으로 하든 평가를 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자신의 작문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첨삭 지도를 통해서. 특히 만약에 분석적 평가라면 분석적 평가가 뭔지 아시죠? 항목을 세분화해 가지고 그 세분화된 항목별로 점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의 조직, 글의 논리성, 글의 표현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조직의 서론, 본론, 결론 잘 됐는가 10점 만점에 몇 점, 그리고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10점 만점에 몇 점, 그런 식으로 세분화된 어떤 분석적 평가를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문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도 총체적인 평가는 글 전체의 완성도를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 글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작문 능력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작문에 관한 효과적인 학습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 전체, 문단, 단어 그런 수준에서 어떤 적절한 작문의 전개 방법, 유의점, 수정 방법 그런 것까지 다 학습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첨삭 지도는 지도와 평가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평가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 중심의 평가가 있습니다. 첨삭 지도의 대상은 학생의 작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학생의 현 수준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도의 초점으로 삼는 거죠. 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네 결과물을 통해 볼 때 네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그것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뭡니까? 학생의 작문 과정에 대해서 고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왜? 글만 보니까요. 결과물인 글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쓰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첨삭 지도의 한계는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작문의 과정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면 첨삭, 즉 교사와 학생이 대면을 해서 첨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학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이 수행한 작문의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대면 첨삭은. 그러니까 첨삭을 하면서 네가 이 어떤 첨삭을 하되 예를 들어서 서론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느냐, 아니면 내용 글의 어떤 주요 소재를 가지고 이 소재를 네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해냈느냐,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생성해냈느냐, 또는 글의 조직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등등을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이 작문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삭 지도는 이 학생의 작성한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 그리고 지도와 평가의 이중적 성격, 지도와 평가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성격,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 중심의 평가, 물론 글이라는 것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야지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또 과정이 등한시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중심의 평가라는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또 대면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 수행한 작문 과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첨삭 지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자, 그런데 첨삭 지도가 가지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세영이라는 분이 쓴 그 논술 교육 동아리 운영 결과 보고회 자료집을 보시면 이분이 쓴 글에서 첨삭 지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요즘 학생들의 글을 보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장력이 매우 좋은 학생도 맞춤법이 100% 맞는 글을 쓰지 못한다. 또한 학생들의 글은 비문투성이다. 물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종종 비문을 쓴다. 그러나 학생의 글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글을 오래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못 쓴 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은데 계속 이상한 글을 반복해서 보시면 두통이 생겨요. 예. 정말로 이게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다라고 하는데 아파올 지경이 아니라 그냥 아픕니다. 대놓고. 저도 이제 그 뭐 대학에서 시험지 채점을 하다 보면 특히 지금은 뭐 이제 상대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서술형 문제를 잘 안 내려고 하고 좀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단답형의 문제를 많이 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즉 상대평가가 잘 없었고 거의 이제 절대평가로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문학이나 이런 국어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서술형으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서술형의 좋은 점이 문제 내기가 편하다는 점이죠. 문제 내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내어놓고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미치는 거죠. 예, 뭐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뭐 기본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단어나 그나마 괜찮은데 문장 수준에서 보자면 아주 문제가 많은 호응이 잘 되지 않은 그런 글들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머리가 아파오죠. 대학생의 글을 읽는 사람도 그러한진데 이 고등학생 뭐 논술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고등학생의 이런 글을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첨삭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열심히 맞춤법과 띄어쓰기 그리고 비문만 고쳐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첨삭의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으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보면 반드시 고쳐주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직성이죠. 직정이 아니고. 그러나 이러한 첨삭은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첨삭이라는 것은 어떤 글의 맞춤법을 고쳐주는 게 첨삭이 아니죠. 물론 이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 의하면 글의 맞춤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주는 것도 첨삭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 논술에서 기대하는 것은 물론 뭐 문장의 호응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쓰기를 기대하겠지만 논리적인 글을 요구하는 것이 논술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인 구조, 논리적인 근거, 참신성 뭐 그런 것들이 논술에서 기대를 하는 건데 정작 첨삭 지도를 하는 사람은 그 눈에 거슬린다는 호응이라든지 맞춤법을 중심으로 첨삭을 지도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지도, 좋은 논술문을 쓰는 핵심 내용, 논리적인 근거대기, 뭐 통일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첨삭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첨삭 지도를 받다 보면 첨삭이 좀 나은 글을 즉 학생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좀 좁게 본다면 논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첨삭 지도인데 이런 표현상의 문제점만을 지적을 한다면 당장 지금 지도하는 글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작 학생들이 좋은 논술문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첨삭 지도라는 것은 이 눈에 거슬리는 표현
문제, 맞춤법이라든지 호응이라든지 그런 규범, 문법, 정확하지 못한 표현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논술문을 쓰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 지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87면 첨삭은 교사에게 학생으로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첨삭의 목적은 학생의 논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당연히 첨삭받은 내용을 토대로 논술문을 다시 작성해야겠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논술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다시 쓸 생각을 하지 않고요. 첨삭받은 글을 한번 쭉 읽어보고는 아무 곳에나 팽개친다. 심한 경우는 난도질에서 휴지통에 버리기도 한다. 자,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합니다. 뭐 죽으라고 열심히 첨삭했던 글을 휴지통에서 발견하는 기분은 좋지 않겠죠. 물론 버린 학생의 심정이야 오죽했겠냐마는 첨삭할 어떤 그 내적 동력이 교사 입장도 첨삭하려는 내적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학생들이 첨삭 지도를 받게 되면 그 글을 다시 완성도 높은 글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고 이거 틀렸네 하고 넘어간다. 그 정도는 다행인데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 글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쓰레기통에까지 버린다고 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뭡니까? 이 글에 나와 있겠지만 난도질 당한 글에 절망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첨삭 지도라는 것은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학생이 절망을 해가지고 자신이 쓴 글을 휴지통에 버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받아놓고 잠깐 읽어보다가 자신의 어떤 장문 실력에 대해서 효능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나는 글을 못 쓸 거야. 나는 글에 소질이 없어. 나는 장문 바보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학생 글을 첨삭하는 것은 글에서 잘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학생이 자신이 쓴 글의 장점을 파악하게 되면서 어떤 쓰기 효능감, 장문 효능감이 올라가게 되겠죠. 효능감이 뭡니까? 내가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죠. 기대치. 그 효능감이 올라야지만이 글쓰기 동기가 상승하는 거죠. 내적 동기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생의 글을 잘못된 부분만 이 글에 표현한 것처럼 난도질해 버리면 정말 멘탈이 강한 학생이야 아이고 그래요 뭐 내가 더 잘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학생 드물죠. 뭐 글쓰기가 그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뭐 어디 문학 대회라든지 뭐 논술 대회 나와가지고 상을 좀 많이 받아온 그런 어떤 성공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은 자기가 글을 다 못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글이 좀 형편없다 하더라도 항상 학생의 글에서 잘된 점을 찾아서 격려해주는 첨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글처럼 지도를 열심히 했으나 학생은 다시는 그 글을 보지 않아 정작 지도한 내용을 학생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학생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첨삭 지도를 해야 된다. 정의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잘된 부분을 격려해 주는 그런 첨삭 지도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첨삭 지도와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첨삭 지도는 장문 이론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주의 장문 이론과 첨삭 지도. 자, 형식주의 장문 이론은 텍스트를 중시하고 그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객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형식주의 장문 이론과 첨삭 지도는 굉장히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식주의에 의하면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장문에는 어떠한 보편적인 형식이나 지식이 있으며 그 형식을 따라하면 장문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구조적 또는 내용적 완결성을 중시해서 학생이 모범적이고 적격한 문장으로 온전한 구조를 이루는 글을 장문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형식주의 장문 이론의 지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범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능력은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통해서 신장된다고 보는 것이 형식주의 장문 이론이죠. 그런데 이제 학생 수준의 논술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거죠. 뭐 훌륭한 작가가 되겠다, 유시민 같은 작가가 되겠다라고 목표로 잡고 하시려면 논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입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논술인데, 이 경우에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 고쳐 쓸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정확하게 쓰는 것이 강조되는데, 단번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런 모범적이고 적격한 문장으로, 즉 한 번에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통해서 한 번에 완성된 글을 정확히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쳐 쓰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쳐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딱 한 번에 모범적이고 적격한 문장으로 온전한 구조를 이루는 글을 장문해야 된다. 한 번에 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뭘 보고 연습합니까? 모범문을. 모범적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범문을 모방하고 또 그런 것을 연습하다 보면 한 번에 잘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장문 이론은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완성된 글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지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과정은 평가 정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과 표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고요. 모범문을 모방해서 글을 작성하는 형식주의 장문 이론이 첨삭 지도에서 큰 관련을 맺고 형식주의 장문 이론으로 설명되는 첨삭 지도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 학생들을 논술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 전략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글을 쓰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지도하는 것, 또는 학생 스스로 작성 중인 글에 대한 상위 인지 전략, 그런 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도가 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인지 전략은 자신이 쓰는 글의 글의 장문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식주의 장문 이론은 그 완성된 글에 대한 평가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번에 완성된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주의 장문 이론과 관련해서 과정을 등한시하고 전략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상위 인지를 등한시하는 그러한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법적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모범적인 글을 기계적으로 베껴낸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 형식주의 장문 이론에 의하면 모범적인 글을 반복해 쓰다 보면 모범적인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딱 보고 흔히 말하는 장문의 과정에 의해서 장문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런 모범문을
적용해서 쓰면 되겠구나 해서 그런 모범문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베껴 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이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 첨삭 지도를 비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지주의 작문 이론과 첨삭 지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형식주의 첨삭 지도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 즉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표현 및 수사법 중심의 첨삭 지도는 학생들에게 주목을 이끌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적 성격으로 나타난 것이 인지주의 첨삭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세 번째, 필자의 독립적인 인지적 작용에 의한 의미 구성을 강조하며 필자는 주체적으로 전략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작문 과정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미 구성에 도달하는 존재라는 것이 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글쓰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습득과 그 전략을 규제하는 상위 인지의 습득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 해결, 글쓰기에서 만약에 내용 생성 단계에서 내용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생성하기 위한 전략을 습득하고 그 전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위 인지, 그런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용 생성 전략과 고쳐쓰기 전략이 좀 강조됩니다, 인지주의에서는. 그런데 형식주의에 기반한 첨삭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첨삭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지주의 첨삭 지도는 단순히 학생이 작성한 결과물만을 평가하지 않으며 그 과정을 탐색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글을 점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학생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이나 절차를 기록하는 방식, 사고 구술, 사고 반성적 글쓰기, 또는 아까 봤던 대면 첨삭,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과 첨삭 지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이 첨삭에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작문 이론이 어떤 건지 한번 더 볼까요? 자, 우선 사회주의 작문 이론은 인지주의 작문 이론이 개인에만 초점을 두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주의 작문 이론은 개인적 차원에서 전략을 습득하고 전략을 활용하고 이를 위해서 상위 인지를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과는 담을 쌓은 그런 작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지적 기능이나 능력은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 그 기원을 둔다는 것이 비고츠키 같은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가들의 생각이죠. 비고츠키는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가라기보다는 이제 교육 철학자인데,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들으셨으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비고츠키는 이름대로 이제 원래 그 공산권,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나누어서 냉전을 했을 때 공산권의 어떤 그 연구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좀 늦었죠.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다 몇십 년 됐으니까 비고츠키나 피아제나 다 소개된 지 오래됐으나 비고츠키는 우리나라에 소개되기엔 좀 늦었다. 문학에서 바흐진이나 그런 사람이 늦게 소개된 것처럼, 루카치나 바흐진 같은 사람들이 늦게 소개된 것처럼 비고츠키도 그렇죠. 근데 비고츠키가 얘기한 것 중에서 근접 발달 영역대라는 게 있어요. 근접 발달 영역대. 이게 뭐냐면 학생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뭐 교사라든지 유능한 동료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대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대 또는 뭐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 도움이 학생의 성장에 그것이 뭐 작문 능력이든 뭐 다른 능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비고츠키의 생각이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글을 쓰는 것보다는 동료나 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크다, 넓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공동체 내의 사람들의 특수한 형태의 담화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특정 사회 집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가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만약에 10대들의 어떤 사회 집단에 참여하고 싶다. 글쓰기로요. 뭐 당연히 대면 참여는 못하겠지. 하면 당연히 그 수쳇말로 왁구가 늙은 꼰대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굳이 글로서만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특수한 형태의 담화 능력을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줄임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매체로서 소통을 하는 건지라든지 또는 뭐 문장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위화감 없이 그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어 공동체, 뭐 담화 공동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담화 공동체에서 즉 담화 공동체를 담지하는 그런 특정한 사회 집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담화 공동체의 담화 공동체만의 특수한 그 담화 능력, 담화 방법을 획득해야지만이 그 사회 집단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자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글을 쓰기 전이나 쓰는 도중에 예상 독자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예상 독자와의 심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간섭화된 담화 규칙과 담화 지식을 이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첨삭지도는 어떤 겁니까? 유능한 동료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언어적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차원, 즉 교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글쓰기를 해 나간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비고츠키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술이라는 담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시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즉 예상 독자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 채점관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어 공동체 내에서 담화 공동체 내에서 그 논술을 잘 보기 위해서는 논술이라는 담화 유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걸 누가 가르쳐주느냐? 교사가 가르쳐주는 거지. 아니면 유능한 동료나 그런 식으로 이제 유능한 동료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 글쓰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어지고 또한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담화 공동체의 담화 능력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예상 독자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첨삭을 한다고 생각하자면 결국 첨삭 읽어볼 사람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상 독자를 인식해서 즉 예상 독자와의 심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첨삭 지도의 요령에 대해서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본다는 측면도 있고 첨삭 지도의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내용만 첨삭 지도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학생이 첨삭 지도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첨삭 지도했다가 학생이 찾아보니까 틀렸네. 이 선생님이 첨삭 지도 똑바로 못하네. 그렇게 되면 학생의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만을 첨삭 지도를 해야 되며, 두 번째, 아까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표현 교정만으로는 첨삭 지도하지 않는다. 표현만 교정하게 되면 그 자체 지금 해당 결과물은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표현만 교정하게 되면 학생들이 뚱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교정만으로는 첨삭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면만 너무 지나치게 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면을 너무 지나치게 지적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쓰기 동기 또는 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된 점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서 학습자가 차후에 글을 쓰는데 보다 나은 방향으로 글을 쓸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첨삭에는 자기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층위에 따른 첨삭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쳐 쓰기를 할 때 층위에 따른 고쳐 쓰기를 하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글 전체나 단락 전개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 대한 전개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표현법, 원고지 사용법 그런 걸 지도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총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단락 전개 그리고 문장 전개, 그 대안 제시, 표현 및 원고지 사용법, 총평 등을 각각의 층위에 맞게 층위대로 나눈 다음에 그 각 층위별로 어떻게 첨삭을 지도하는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전개 지도가 제일 먼저인데요. 이 단락 전개 지도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글이, 니들의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논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락 전개를 지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글 전체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의 글이 각 단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글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그 논제에 대한 이해 또는 뭐 제시문에 대한 이해, 논증 및 구성력,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학생 답안의 전체적인 논지 전개 능력을 평가 또는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었는지, 제시문을 똑바로 이해해서 글을 쓴 건지, 창의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순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첨삭하고자 하는 부분을 원고지 좌측 여백을 이용해 이 대갈로 기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기호 좌측에 괄호 번호를 매깁니다. 대괄호 옆에 번호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첨삭란에 번호를 달고 첨삭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삭란이 따로 있는 거죠. 첨삭 지도를 하는 그 양식의 원고지는 첨삭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갈로라는 것이 한 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 줄, 세 줄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전부 다 어떻게, 예. 예를 들어서 두 줄이라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세 줄이라면 이렇게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번호를 다는 거죠. 뭐 1번, 2번 그렇게 번호를 달아서 첨삭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삭란에 번호를 다는데 그 첨삭하는 부분에 그대로 첨삭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기호 대괄호를 붙이고 번호를 매기는데 그 번호에 바로 첨삭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첨삭란에 번호를 달고 첨삭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이제 문장 전개 지도입니다. 이는 이제 학생들에게 본인이 얼만큼 정확한 문장으로 논지를 뒷받침하였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제시문에 대한 이해, 논증 및 구성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바탕으로 학생 답안의 전체적인 논지 전개 능력을 평가합니다. 단락이든 문장이든 어쨌든 간에 비슷한 부분을 평가하는 건데요. 다만 단락은 이제 큰 덩어리를 첨삭하는 것이고 문장이라는 것은 각 문장별로 좀 세부적으로 첨삭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순서를 따를 수 있다 보겠습니다. 해당 문장 아래에 밑줄을 긋습니다. 먼저 밑줄을 어떻게 쫙 긋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요. 그런 다음에 밑줄 그은 문장의 첫 글자 앞에 공백에 원문자 번호가 생긴다. 1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원문자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첨삭란에 그 원문자 번호를 달고 첨삭 내용을 작성합니다. 아까 봤듯이 단락 전개를 할 때는 원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괄호 번호를 매긴다고 그랬죠. 괄호 번호. 그러니까 뭐 이렇게 1이라든지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데 문장은 원문자를 씁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래야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장 글 전체 문단 글 전체의 첨삭 지도를 할 때는 이 대괄호 표시를 필요한 만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괄호 숫자를 써서 1번이라고 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이제 첨삭란에 이 내용은 이러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또는 이 내용은 이러해서 잘 됐다. 그렇게 써주는 것이고 문장은 밑줄을 치고 원문자를 표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첨삭란에 그 원문자를 쓰고 동그라미 1번을 쓰고 이 문장은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즉 단락 전개 지도든 문장 전개 지도든 이것은 뭐 잘못된 표현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문장이다. 이 문장은 글 전체의 어떤 통일성에 어긋난다. 또는 이 문장은 너무 진부하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장 밑에 직접 쓰기보다는 밑에 제시문에 첨삭란에다가 번호를 달고 그리고 첨삭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락 전개, 문장 전개 모두 약간 기호는 다르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첨삭 지침에 맞는 답안을 제시해서 첨삭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학생이 본인 답안의 오류와 대안을 직접 비교해서 분석해 창의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냥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글 자체의 완성도 면에서도 별 효과가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학생이 쓴 답보다 보다 나은 대안을 지시해 주어야지만이 학생들이 자신의 글과 교사의 글을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구나 라는 그런 창의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학생 글에 곧장 대체되어도 논리 전개에 문제가 없을 만큼 세밀하게 작성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학생이 자기 거 빼고 이거
딱 넣어도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충 써버리면 학생이 자신이 쓴 글과 비교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학생 글도 완성된 글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할 때도 대안 제시한 부분이 학생 글을 대체해서 들어갈 때 당연히 더 나아야 되고 글 자체의 문제가 완성도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정확성, 세밀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순서에 따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 전개 지도 후에 또는 문장 전개 지도 후에 이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단 그 각각 단락,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별적인 지도를 한 거죠.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 대안 제시는 우방향 화살표로 시작해서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대안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표현 및 원고지 사용법 지도인데요. 좀 단순한 오자, 띄어쓰기, 비문 교정 등 단순한 표현 또는 원고지 사용법 등을 교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첨삭란을 할애하지 않고 원고지에 직접 교정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학생이 반복해서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게 대해서는 설명을 첨가하는 게 좋다. 뭐뭐로서, 뭐뭐로서 구분을 못한다면 로서는 자격, 로서는 도구다. 그렇게 써주고요. 든하고 더는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든은 선택이고 더는 과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 학생이 그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죠. 반복된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첨가해서 학생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교정 부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총평인데요. 이것은 이제 학생이 자신의 글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등급인가, 즉 전체적인 평가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죠. 가장 큰 개선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 칭찬과 지적을 적절히 병용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서술합니다. 기본적으로 첨삭의 목적은 보완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칭찬이 없다, 격려가 없다면 학생들은 쓰기 효능감, 쓰기 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 단점, 칭찬, 지적을 적절하게 병용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총평의 내용은 첨삭란의 내용과 일맥상통해야 된다. 첨삭란에는 글의 구조와 관련돼서 실컷 썼는데 총평에서는 글의 논지 전개에 대해 쓰면 안 되겠죠. 둘이 일맥상통하도록 해야 되며 첨삭 내용 중 두드러지는 특징 위주로 서술을 하되 학생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학습 방법을 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특징을 서술하는데 이 학생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교사가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계속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게 되겠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학습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락과 단락 사이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어색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앞문장과 뒷문장의 어떤 의미 관계를 파악하게 하고 그 의미 관계에 맞는 접속어를 사용하게 한다. 그런 법을 이제 학습하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예.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응집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앞문장, 뒷문장 또는 앞단락, 뒷단락 간의 의미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또는 그 의미 관계에 알맞은 접속어를 쓰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연습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첨삭 지도는 교사 중심의 첨삭
지도와 학생 중심의 첨삭 지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교사 중심의 첨삭 지도는 학생이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교사는 준비, 전개, 정리의 과정을 거쳐서 학생에게 첨삭한 내용을 넘겨주고 학생은 첨삭 지도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다시 글을 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초수 지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교사의 준비 단계에는 문제 분석, 답안 구상, 해제 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 분석 단계는 교사가 문제를 분석을 해야지만이 학생들의 답에 대한 제대로 된 첨삭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모범 답안을 상정할 수도 없고 학생들의 답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맞는 답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해제가 있다면 해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는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구상하며 만약에 모범 답안 비슷한 게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실제 논술이 아니라 논술 수업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해제 확인이라는 것은 답안뿐만 아니라 제가 답안만 얘기했는데 답안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설 같은 것도 설명 같은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 단계에서는 이제 학생의 답안을 읽고 분석하며 그리고 첨삭 지도 내용을 선정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첨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글을 읽고 제일 먼저 무엇부터 첨삭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글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첨삭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단락별,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을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학생의 글을 볼 때 글 전체 내용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첨삭 지도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를 또 파악하는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의 구조와 관련돼서 첨삭 지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글의 형식과 관련돼서 첨삭 지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성, 통일성, 응집성 같은 어떤 텍스트의 기본 요건을 중심으로 첨삭을 할 것이냐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첨삭 내용을 기술하고요. 정리 단계에서는 총평을 기술한 다음에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면 교사 중심의 첨삭 지도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중심의 첨삭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 중심의 첨삭 지도입니다. 학생 중심이라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학생의 쓰기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첨삭 지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협의 중심 방식인데요. 학생 필자와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첨삭 지도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학생 필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죠. 그러니까 교사가 정해준 대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쓸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 필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언하고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가를 질문하며 학생 필자의 판단과 선택을 격려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 능력, 즉 상위 인지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글쓰기에 있어서 상위 인지 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글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타자가 누굽니까? 교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중심의 첨삭 지도에서 협의 중심 방식은 일종의 대면 첨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지주의 첨삭 지도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다음은 자기 첨삭 활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 스스로가 첨삭의 주체가 돼서 쉽게 말해서 자신의 글을 교사나 채점자의 입장이 되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활동이죠. 초고를 쓴 다음에 자기 첨삭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 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평가 기준과 교사의 시범이 미리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학생이 스스로 첨삭 지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첨삭 지도가 제가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 교사의 시범 등이 미리 제시됨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첨삭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덜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 초고를 완성한 뒤에 약간의 쉬는 시간을 둬라. 바로 완성하게 되면 아직 쓴 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볼만한 시간적 여유를 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신의 글을 채점자의 눈으로 살펴보고 자신의 글이 어떤 점이 잘 되었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논술 수행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논술 과정을 획기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즉 논술의 과정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논술 수행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타자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논술 수행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개요를 추출해서 자신이 애초에 구상한 개요와 비교하게 하고, 또 논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라. 문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한지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 수준, 문장 수준으로 점점 이제 낮은 수준으로 글을 평가해 본 후에 수정된 사항들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개요를 작성하고요. 앞 단계에서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재고를 쓰는 그런 과정으로 자기 첨삭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반성적 쓰기인데요.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또는 어떤 점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았는지 등을 자유롭게 메모하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메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글을 예상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인 글쓰기의 부담과는 달리, 즉 과제로서의 글쓰기, 즉 논술로서의 글쓰기 부담과는 달리 자유롭게 교수자와의 대화의 길을 열 수가 있고,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보겠습니다. 자, 학생 필자의 글이 있고 옆에 반성적 메모 및 질문이 있죠. 맹자 책 읽은 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뭐가 많은데 잘 안 나와요. 것이다가 습관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괜찮은가요? 어떻게 하면 고치죠? 늑대 소녀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적절한가요? 자, 이런 질문을 스스로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교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학생의 문제점을 교사가 선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뭐가 많은데 잘 안 나와요. 그렇다면 내용 생성의 전략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늑대 소녀 사례를 들었는데요, 적절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 앞선 내용과 늑대 소녀의 어떤 예가 논리적으로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첨삭 결과를 짓게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첨삭을 할 때 분석 범주 및 약호를 인지하고 그에 맞춰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기능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첨삭을 할 때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는가, 즉 나는 평가를 하는가 아니면 지시를 하는가, 학생 글에 대해서요. 교사가 학생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가, 평가를 한다면 E, 지시를 한다면 D, 제언을 한다 그러면 S, 질문을 한다면 Q, 정서를 표현한다면 M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 화제는 이제 평가 기준인데 내용이냐 조직이냐 표현이냐 단어 선택이냐 형식 및 어법이냐 이런 것을 약호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교사가 되었다 봅시다.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함으로써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숫자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첨삭 결과를 집계해 놓으면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E가 많다면 내가 그 학생 글을 나는 많이 평가하고 있구나. S가 많다면 나는 제언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C가 많다면 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X가 많다면 표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즉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양의 표본을 학생 글을 평가하게 되면 그냥 평가하고 끝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첨삭한 결과를 분석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고 다음 평가에서도 더 좋은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평가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 했던 평가를 그냥 평가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분석 범주를 약호를 사용해서 분석 범주를 정해가지고 각각의 평가가 어떤 건지를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는 어떤 것을 주로 많이 하는가, 어떤 기능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가, 어떤 평가 기준을 주로 언급하는가를 찾아보면 되겠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능에 대한 예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평가하기는 뭐냐면 평가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또는 부족함과 약점을 경고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글의 특성을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론이 너무 길다, 주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논거가 부족하다, 단락간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여기는 안 좋은 쪽만 예시가 들어져 있는데 좋은 쪽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시하기는 뭡니까? 수정, 방향, 내용을 지시하는 첨삭입니다. 추가, 삭제, 교정이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교정 첨삭이 있을 수 있죠. 대놓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첨삭을 하는 거예요. 또는 수정, 과제를 부여하는 첨삭도 지시하기에 해당됩니다. 삭제하세요. 두 문단으로 압축, 이 개념을 더 상술하세요. 또는 이제 교정 부호를 이용해서 뭐 돼지꼬리 만들어서 날리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해 보세요 라고 새로 과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재현하기는 지시하기하고 비슷하나 선택 여부를 필자에게 위임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 보시오. 이 아이디어는 후반부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짐. 아까 제가 논술 첨삭을 할 때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틀린 것은 단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조금 이제 학생 자신의 글 말고 교사의 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으니까 교사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현입니다. 다음은 질문하기인데요. 학생글과 관련해서 필자에게 질문하는 첨삭입니다. 독자를 누구로 설정했나, 이 글은 뭐 맞는가, 요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 정서 표현하기입니다. 학생글의 필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죠. 뭐 동의한다, 흥미롭다, 이런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15분 정도를 그냥 이 PPT를 켜놓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럼 여러분들 뭘 하느냐? 그 파일 보시면 그 첨삭 실습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한테 받은 글의 하나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통계
자, 첨삭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약간 15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원래 음악 같은 거 좀 틀어가면서 제가 좋은 음악 선곡해서 삽입해면 좋았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사실 뭐 이거 PPT 가지고 찍는 것도 중간중간에 그 저장된 음성 파일이 날아가서 좀 약간의 어떤 아주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거는 이제 페이지별로 음성이 녹음되기 때문에 왕창 날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날아가긴 하는데 뭐 앞으로 제가 강의를 더 하시다 보면 이걸로 좀 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PPT 퀄리티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잘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거 첨삭하신 거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그 파일을 과제란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